1위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원입니다. 예, 이제 이동현 기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춘 이유가 있죠. 선이 시려워 꼭 발이 시려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춥다고 제가 지금 패딩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동현 기자가 3년 차인데 아직 방송을 잘 몰라요. 뒤에 네. 우리가 녹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크로마키를 깔죠. 크로마키를 네. 까는데 크로마키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서 아마 네. 얼굴만 동동 뜰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기괴한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서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패딩을 입긴 했는데 네. 뭔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큰일 네.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를 그 초록색 옷을 입은 채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아마 얼굴만 네. 거의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 나만 약간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네. 그거 아주 너무 걱정되는데 아무튼 네.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분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패딩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예,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종공리님이 한의원 군대 다녀서 원래의 강점이 살아나는 가서 마음이 좋네요. 한때는 문성곤이라 이제 스포츠 탑이었고 팀공원도에서 더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프로 와서 꼬였는데 오래오래 선수 생활 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스피드 좋고 3&D 자원으로 딱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딱 간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희대 때는 진짜 뭐 득점력 말씀하셨지만 이 스코어로서 굉장히 좀 네.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프로 와서 막 애매해가지고 진짜 뭐 제대로 기회 못 받고 약간 이제 애매했었는데 진짜 약간 생각지 못하게 수비수로서 이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예. 이 선수가 KT로 와서 서동철 감독이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잘 깔아준 것 같아. 한의원이 수비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3&D 자원으로 지금 쏠쏠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TJ 워렌님이 KBL 발전하려면 가드들의 아이솔 능력, 특히 빅맨 상대로 미스매치 공략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스텝백 같은 기술은 필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KBL이 최근에 이제 보면 또 이제 스위치 수비 활용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제 뭐 NBA처럼 노골적이진 않지만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실 KBL의 이때 공략 방식 어쨌든 포스트 볼 투입이거든요. 이거 이제 빅맨 쪽에서 미스매치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세계 농구의 트렌드는 그쪽을 공략하죠. 그쪽에서 수비가 쏠릴 때 밖에서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가드가 빅맨의 느린 발을 1대1 어택으로 공략을 해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KBL에서 나오는 전술적인 그림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국내 외곽 선수들이 조금 더 다양한 능력을 갖추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필수예요. 근데 하긴 해요. 하는데 실전에서 발휘가 잘 안 돼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잘 안 돼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좀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네. 그래서 시그니처 플레이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실전에서 정확하게 쓰고 감독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여러 기술들이 다 팀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발전 그게 팀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그네처 플레이어화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체화를 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수비수를 만나도 이거는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한 50%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JK님이 캐롯은 확실한 에이스 전성의 녹가, 다재다능 로슨, 알레치도 캐롯하고 잘 맞을 것 같고 3점과 수비 로테이션 확실한 팀 컬러로 어느 팀도 쉽게 보지 못할 듯 하는데 아직도 프로 탈락 예상하는 1위 농구. 그래서 1위인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죠. 두고 보시죠. 예. 네. 제가 캐롯 7위로 그 안 그래도 제가 네. 그래서 그 후반기 이제 명절 때 그 네. 캐롯 이제 취재를 갔다가 김세희 감독님과 이제 라커룸에서 만나서 저를 부르시요. 이기자. 그래서 네. 네 감독님. 그러니까 우리 7위야 진짜. 아니 잠깐만요. 감독님. 저 믿지 참- 마세요. 승기 형. 감독님 그러시죠. 감독님 이르는 건지 맞추는 거 봤을까 이러고 웃으면서 넘어갔죠. 우리 정말 7위야.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말씀만 웃으면서라도 한 말씀만 드릴게. 엄살 떨 때는 언제고. 우리 7위로니까 또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아. 맞아요. 플레이오프 당연히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면 뭐 저희야 뭐 항상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이니까 나는 성현이 MVP 만들기 위해서는 6강 꼭 갈 거야. 6강 못 가도 전성현 MVP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의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고 6강 다코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것도 김승희 감독 능력이 있는 거고 네, 다 인정합니다. 네. 단 엄살은 자기가 부려놓고 우리가 7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세 전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잠깐만 네. 불쌍한 이동환 기자한테 그러지만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예? 네. 어. 아, 그렇죠. 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감독님? 그래서 캐럿 관계자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자님 저희 6강 갈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이러셨어요. 예?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네, 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을 이제 나가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 예측, 뭐 이제 네. 평점 매기는 거를 다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약간 부담이 됩니다. 네. 부담 느끼지 조심스럽습니다. 쭉 가요. 3년째 됐는데 무슨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멘탈이. 사실 좀 말만 그렇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럼요. 자, 무한불상님께서 KCC에서 그렉 먼로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그냥 루머 정도인지 궁금하고 수비력이 안 좋은 선수지만 공격력과 파워는 찐인 선수라 KBL 오면 위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KBL 역대 외국인 선수 중 네임 밸류도 역대급이고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KCC가 그 이제 외국 선수 교체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 지금 네. 뭐 이제 막 보도도 나오고 최근에 또 그랬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명절 때 들은 바로는 KCC가 한 명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사 단계가 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해서 실제로 그 후에 막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뭐 이제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KCC는 계속 진짜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업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팀들도 외국 선수 교체 노린 팀들 많은데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전보다 더 힘들다. 예,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그 요 한 1월, 2월까지는 돼야 이제 좀 매물이 나오고 약간 요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어떤 그 연봉 체계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B리그가 급성장을 하면서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4배에서 5배 정도 뛰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그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지만 그 팀들이 지금 개런티 계약 그렇죠. 1년 연봉을 뭐 이제 보장해 주는 계약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리그 있죠. 그렇죠. 뭐 유럽 있죠. 이러니까 올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봉 체계는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변하지 않으면 KBL이 진짜 약간 외국 선수 시장에 약간 거의 약간 뭐랄까 가장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아시아 쪽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12월쯤에 뭐 이도현 기자도 같이 현장에 계셨지만 그 B리그 총재가 내한을 하셔서 저희가 같이 간담회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B리그가 이제 특이한 게 외국 선수 풀을 굉장히 넓게 가져갑니다. 각 네. 팀마다 3인 보유 2인 출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B리그의 입장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외국 선수 안 쓰는 게 꼭 리그 어떤 뭐랄까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B리그가 현재 어떤 3인 보유 2인 출전 그리고 높은 어떤 샐러리 개런티로 주는 것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걸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고 지금 이제 현장에 나온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B리그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리그랑 우리가 돈이 안 돼서 밀리는 거였는데 지금 B리그가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이거 우리가 치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KBL에 올 수 있는 아시아에 올 수 있는 외국 선수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하워드가 대만 갔는데 드와이트 하워드 대만이나 약간 이런 쪽을 보지 한국을 보진 않거든요. 개런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거 제도 변화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외국 선수 쓰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볼거리 제공 이런 게 항상 이유로 거론되는데 그 제공 못하는 선수들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일본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모기업이 뭐 여전히 어려웠고 농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려운데 계속 쓰자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쓸 수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에 막혀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팀들이 한 뭐 4-5개 팀이 있는데 그런 팀들 쓰면서 성적 올리고 아닌 팀들은 맞춰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줘야지 왜 하향 평준화를 가는지는 저는 이해는 안 가요. 그렇죠. 네.
투자하는 팀을 위한 리그가 돼야지. 당연하지 사실 않는 않습니까? 팀을 그건 위한 당연하지 리그가 되어서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프로의 첫 네. 번째 명제인데. 네, 좋습니다. 자, 다비드 트레제게님께서 트레제게 참 오랜만에. 네. 듣네요. 저는 이정현을 워스트라 생각하는데 이동환 기자님은 MVP로 보셨네요. 저는 이정현을 워스트로 보는 게 첫째만 야투일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기 경기 어렵게 가고 따라갈 경기를 가비지로 만들어 보니 가끔 폭발하는 날 제외하고 실망스러운 시즌 같아요. 이런 의정에게 운전하는 삼성은 앞으로 별 기대가 안 되네요. 지금 어쨌든 이정현이 FA로 오지 않았습니까? 거액을 받고 왔습니다.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네. 어쨌든 이번 시즌은 이정현은 연봉감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시즌 같고 삼성의 추락의 또 원인 중에 하나고 네.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면 뭔가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삼성은 또 그걸 알고 또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정현의 이 부진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이제 플랜 B도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정현이 네. 지금 이렇게 부진한 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은희석 감독 프로젝트가 완전히 지금 뭐랄까 꼬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이나 김시대의 어떤 2대2 공격을 기반으로 해서 승부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수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테리를 데리고 오고 거기에 데릭슨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테리와 이정현, 김시래 2대2가 기본적인 골격이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면서 지금 은희석 감독이었던 올 시즌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대대적인 개편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주간 성적 2패입니다. 자 이 팀 지금 사실 5할 이상 승률로 전반기 맞췄는데 이후에 연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승현이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제 4주 진단을 받아서 당분간 이탈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최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네. 잘 버텨야 되는데 이거 못 버티게 되면 이제 KCC는 올 시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현이 이제 부상을 당한 것도 당한 건데 네. 그 전부터 KCC가 후반기 스타트할 때부터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전반기 마무리 굉장히 잘해놓고 갑자기 네. 확 무너졌는데 여기에 이승현이 물론 이제 슈팅핸드 쪽에 팔꿈치는 아닙니다. 오른손이긴 한데 이승현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거 완전 약간 힘이 확 빠져버리는. 예. KCC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그렇고 이제 좀 휴식기를 좀 많이 쉬게 하면 그 다음 경기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의 일부분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선수들이 가는 휴식기 때 어떻게 했을까? 뭐 일일이 저희가 챙길 수는 없죠. 근데 잘 쉬어야 된다. 쉴 때 컨디션 유지하면서. 근데 이게 어떤 KCC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랬었죠. 그러니까 휴식기가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져요. 활동력 기반인 팀인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쉬는 거에 쉬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쉬십시오. 프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CC는 요거는 뭐 지금 시즌 중 휴식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규리그 우승하고 그때 이제 챔프전까지 치르면서 이제 워낙 그 시즌을 길게 치르고 선수 체력 소모 많이 하네. 그 다음 비시즌에 전창희 감독님이 운동량을 줄였어요. 비시즌에. 근데 그러고 나서 시즌 돌입했는데 또 부상자 나오고, 그러니까 줄였는데도 부상자 나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여름에는 다시 운동량을 늘렸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감독님들이 약간 이제 그러니까 비시즌에 선수들에게 너무 운동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찰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즌 중에 휴식기나 길어지면은 KCC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팀들도 막 경기를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감독님들은 결국에는 이거 내 생각이 맞았나? 라면서 옛날의 스타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서 잘 쉬어야 되는데 알아서 잘 네. 못 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전 선수만의 탓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 선수들이 결과물을 알아서 내주면 감독님들이 믿거든요. 믿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조정을 대로 하죠. 둬요. 예. 조정을 하죠 요즘에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약간 옛날의 방식이 계속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승현 선수 팔꿈치 인대 파열인데 한 4주 정도 진단이 나왔어요. 물론 이승현 선수가 좀 더 빨리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승현이 없어서 지금 KCC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경기력 네. 자체도 그렇고. 예. 예, 굉장히 좀 무기력한 느낌이 이승현 부상 이후에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승현은 무조건 지금 공격 시스템 코어라고 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KCC가 라거나가 저희가 활동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공격에서 활동량 보면은 이 선수가 트랜지션 속도도 느려졌다고 전찬희 감독님이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또 하나가
그러니까 빅맨의 활동량은 공격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스크린 세팅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림 근처에도 있어야 되고 외곽으로 가서 가드한테 스크린도 걸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롤도 해야 되고 막 그때 이제 빅맨의 활동량이 있는데 라거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스크린 세터로서의 위력이 물론 이제 뭐 스크린 하고 나서 뭐 이런 것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스크린 가는 속도 뭐 이런 것도 다 느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이승현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고 실제로 KCC 이번 시즌 플레이를 보면은 슈터들을 위해서 이승현이 플레어 스크린 걸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볼 스크린 걸고 쇼트롤에서 받아서 미드레인지 점퍼 꽂거나 라거나랑 기습적으로 하이로우 하고 이승현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빠진다? 그럼 그 옵션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스크린 기반의 KCC 모션 오펜스 틀 자체가 그냥 확 무너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사실은 이건 저재 감독님도 지금 사실 대안 찾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거는 네. 퍼포비치가 와도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사실 KCC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이승현이 이 공백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1승이라도 좀 거둬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은 좀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KCC가 이제 가드 자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라그나가 활동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뭐 슈터 자원이 있는데 그럼 빅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KCC는 지금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2승 1패입니다. 어제 KT전 극적인 승리를 또 거두면서 연패얘기 벗어났고 지금 2위 달리고 있습니다. LG가 뭔가 이제 경기별로 보면은 크게 리드 벌렸다가 갑자기 추격당해서 위기 맞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겨요. 예, 어쨌든 이기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예. 이기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이 저는 조상현 감독이 올 시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명확한 목표를 딱 찝어줘야 돼요. 그렇죠. 찝어주는 게 뭐냐면 닥치고 수비다. 그렇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항상 이거 수비 안 되면 안 쓴다. 예, 수비 안 되면 안 쓴다. 이거고 지금 모든 선수가 지금 그래서 LG가 경기를 보면은 코트에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고 수비적인 목표를 좀 가지고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전을 썼는데 이 선수 오늘 활동량이 좀 떨어진다. 어떤 수비에 대한 의지가 오늘 좀 부족해 보인다. 예, 이러면은 과감하게 뺍니다. 예를 들어서 김준일 같은 경우도 최근 KG 시즌에서 그랬고 구탕을 최근에 좀 이제 뭐 출전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뭐 공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수비에서 이 선수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아직 좀 이행을 한 능력이 안 되니까 좀 과감하게 빼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저희가 뭐 한번 자주 언급을 하지만 윤원상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분에서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상현 감독이 요구하는 활동량과 역할들을 수행을 잘하니까 거의 KG 시즌은 제일 많이 뛰었어요. 모든 LG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거는 감독님이 실제로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수비 안 되면 못 뛰겠구나를 인지를 하고 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비를 깔고 가는 농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죠. 농구는 수비가 기본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잡다단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공격은 누가 해?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수비는 좀 약해요. 그러면 수비가 좀 더 강한 선수를 붙이면서 보충을 해주고 뭐 실전에서는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비가 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공격에서 실책을 얼마나 하거나 또는 3점이 안 들어가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 즉 이제 승부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지금 LG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LG 얘기할 때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준석이 지금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1순위고요. 지금 이제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뭐 작년 봄에 당했었죠. 네. 대학 시절에 그 후에 계속 수술 재활하고 있었는데 20일 KCC 전에 이때 이제 점사가 벌어지면서 짧게 이제 출전을 했고요. 24일 모비스전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군 선수들과 동행하면서 경기에 동행을 하고 있고 뭐 투입이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상현 감독님은 일단 좀 현장 적응을 좀 해라. 그리고 이번 시즌에 큰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미래를 보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선수의 실링을 볼 때는 실링이 높을까? 저는 뭐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 선수가 좀 급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벌크업이에요. 조상현 감독이 지금 잘 판단하고 있는 건데 패스 센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괜찮고 슛도 괜찮아요. 이제 네, 맞아요. 외부 평가는. 근데 몸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실전에서 슈팅 밸런스는 자연히 흔들리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서 이 선수가 뭐 스피드나 이런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 이 선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
이 선수가 벌크업이 되고 여기에서 버티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팀의 보탬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하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센스 좋고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가 이제 올스타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판 가드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계력화될 가능성도 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평가가 정말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자 양준석 대학 시절 경기를 봤을 때 이 선수의 강점 뭐냐, 뭐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조상현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수는 패턴을 쓰면은 패스를 딱딱딱 돌아가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뿌려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박자 넣는다든지 약간 이쪽을 못 보고 엉뚱한 데 준다든지 이런 거 없고 2대2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패스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반박자 빠르거나 정박에 가거나 정말 정확한 타이밍 패스를 가기 때문에 약간 뭘 공격형 가드는 아니고 이 패서로서의 능력은 최근에 나온 그 이제 가드 유망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바리엔토스처럼 막 센스 넘치고 예상 못한 막 그런 패스를 하는 건 아닌데 한 경기를 이끄는 가드로서 진짜 리딩 가드로서 정말 좋은 어떤 패스 능력을 가졌고 여기에 미드레인지 풀업 점프슛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선수가 약간 게임 운영도 되면서 해결해야 할 때는 또 점프슛을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요런 이제 둘 다 되는 약간 가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에서 모습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뭐냐면 자 KBL에 왔을 때는 벌크업이 안 되는 가드는 자 상대 팀들이 자 예를 들어 SK랑 붙는다고 하셨을 때 오재현, 최성원 속된 말로 쪼우죠. 네, 나와서 볼 넘어올 때부터 압박 계속 네. 따라다니고 압박하고 하프라인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LG가 패턴을 쓴다고 했을 때 3점 라인에서 자기가 패스를 뿌리는 지점은 3점 라인에서 하게 안 하죠. 하프라인을 계속 밀고 그렇죠. 패스할 때 패스하려고 공 잡으면 그때부터 또 압박 들어가고 여기서 만약에 몸싸움으로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실린더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 패스가 못 나가요. 맞아요. 그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은 몸싸움이 기반되고 자기 실린더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거고 그거 안 나오면은 사실 그 기술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농구의 가장 큰 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패스에 환장을 해요. 그렇죠. 센스 좋은 사람. 네, 그렇죠. 지도자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수비가 안 돼. 그 압박에도 밀려. 그 국제대회도 그렇고 뭐지. 최근에 이제 그 리그에서도 수비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패싱 센스가 좋은 선수들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위로 봐요. 그 예전에 어떤 얘기 있으면 유현준 패싱 센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수비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이 선수가. 바닥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유현준이 앞순위였고 안영준이 뒷순위였나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안영준을 뽑아야지.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성향 어떤 그런 풍토, 그런 평가의 풍토 때문에 패싱 센스 좋은 선수를 하는데 보면 게으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애매한 경우가 네. 많죠.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서 수비 능력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파워 능력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패싱 능력도 봐야 되는 거고 공격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벌크업이 안 되게 되면 패싱이나 공격에서도 이 슈팅 밸런스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던지는 건 아무래도 슈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패싱을 굉장히 후하게 보는 거죠. 쟤는 타고난 뭐 가드야 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구계에서 항상 통하는 게 뭐랄까 패싱 센스는 타고나는 거다. 기를 수 없다. 그거 어쩌라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득점력도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수비도 타고난 수비는 노력도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팀에 맞는 선수를 써야지. 왜 그게 보면 제가 볼 땐 감독들의 어떤 눈에 고정돼 있다. 옛날 농구에 대한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보면은 실패하면은 뭐 딴 선수 욕을 해요. 근데 그 선수가 수비 맨날 뚫리는데 어떡하냐고 도대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양준 선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 봤을 때는 잠재력은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가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아직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살랑살랑하는 선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게 견고해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의 어떤 패싱 센스라든가 어떤 리드 앤 리액트 능력이라든가 그런 센스들이 극대화되고 그렇게 극복된 선수를 저는 좋아해요. 그렇죠. 이쁜 농구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준석도 꼭 그렇게 성장하시길 예. 바랍니다. 그 조상현 감독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냉정하게 바르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양준석이 거기에 맞게끔 성장이 될 거다라고 믿고
지켜볼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3승입니다. 현재 이제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고요. 현재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LG 순위 내려간다. 현대모비스 순위 내려간다. 이제 보란 듯이 지금 쌍둥이 형제 감독님들이 연승을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쌍둥이 형제 감독님들한테 미안하네요. 네. 굉장히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네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명절 이후에 명절부터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특히 저희가 이제는 약간 지겹도록 얘기를 하지만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바리엔토스. 아바렌토스. 네, 왜냐면 조동현 감독님도 제일 언급을 많이 하세요. 요즘 그리고 이 멤버는. 선수가 네. 뭐 현대모비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음. 이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맞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뭐 기량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플레이오프 4강 직행을 딸 수 있는 그런 변수, PO에서 잘할 수 있는 변수, 가장 큰 변수예요 이 선수가. 이 선수가 잘하면 탑 티어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좋은 팀, 좋은 데 머물 수 있는, 그죠? 네. 좀 가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아바렌토스의 평가가 조동현 감독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동현 감독님의 평가는 샷 셀렉션에 대한 부분, 드리블로 길게 끄는 부분. 이게 사실은 한국 농구 기준의 어떤 고루한 시선이 아니라 실제로 아바렌토스가 그런 모습들로 경기 흐름을 좀 흐트린다든지 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플레이들을 좀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 아바렌토스를 미래 자원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엔 더 잘할 것이고 내후년에 더 잘할 것이다. 근데 원래 지금 실전에서는 사실 코트 마진을 이렇게 따져보면 최근의 코트 마진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좀 더 많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올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난 28일 날 SK전에서 20득점 좋았죠. 아주 좋았죠. 4쿼터 승부처에서 몰아넣으면서 좋았고 근데 이제 아바렌토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수전은 상당히 빠른데 수많은 패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응하기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걸 적응을 근데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 선수한테 맡겨놓으면 어때요?라고 그러는데 맡겨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그 NBA 포틀랜드가 릴라드는 엄청 잘하고 그렇죠. 경기는 맨날 지거든요. 네.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릴라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 동료를 데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엠퍼니 판타지. 사이먼스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판타지에 네. 자기 혼자 해 주지를 않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바렌토스 실제 플레이 저는 솔직히 본인은 커리 얘기지만 저는 릴라드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드 중심의 농구가 진짜 좋죠. 효율이 진짜 잘 날 때는 진짜 잘 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맞는데 이것도 진짜 정확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 단조롭고 뻔한 농구 되고 이기지 못하는 농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가드 농구에 대해서 또 팬분들이 너무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봐요. NBA를 많이 보시면서 커리는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커리하고 릴라드 그렇죠. 차이가 그런 네.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네. 커리는 철저하게 시스테마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최대치로 높이는 부분이고 릴라드는 거기서 약간 헐겁죠. 근데 릴라드의 능력치는 거의 전 세계 최상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수도 그렇게 고전을 하는데 물론 리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바렌토스는 여기에 많은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깎는 거는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 이 선수가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슈팅 감각을 잡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꾸준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꾸준히 제공이 안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제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쏠 땐 쏘고 근데 정말 안 좋을 때 빼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하는 걸 보면 이 선수가 이제 그 벽을 깨고 그 틀을 깨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아바리엔토스의 어떤 성장 그리고 좀 변화 이런 걸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어떻게 승리를 가져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트랜지션 게임 그리고 어떤 2대2 게임에다가 여기 이제 하이로 게임 요걸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 이 아바렌토스의 성장 부분 이 서명진 이우석의 어떤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조동현 감독이 추구하는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게 좀 맞물려서 엇박자 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승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때 현대모비스 했던 훈련 중에 하나는요. 14초 안에 모든 공격을 끝내기. 그렇죠. 이걸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이상 드리블 금지. 이거 약간 좀 뭘까 옛날식 같은데 근데 지금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바렌토스는 아바렌토스 특유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 압박을 하거나 압박하지 않거나 자기가 그 압박을 그냥 뚫고 들어와야 되는
그 본능이 있고 또 들어올 때 천천히 좀 들어와요. 예, 천천히 들어와서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약간 가스공사 이대성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이우석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패스가 딱 나가게 되면 이우석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올리는 게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고 거기에 프림이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렌토스가 반박자 빠르게 패스만 줘도 훨씬 더 트랜지션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14초 안에 공격을 모든 걸 해결을 하자. 거기에 선제점은 뭐냐면 아바렌토스의 빠른 패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현대모비스는 지금 세트오펜스에서 사실은 2대2 공격을 천천히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확실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노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동 감독 말로는 상대가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수비를 하는, 외곽 수비를 하는 상대거나 아니면 노련한 수비를 하는 선수가 있으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황해한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백스크린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그렇죠. 쓰면서 수비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잡고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2대 공격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변화가 지금 나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계속 아마 플레이오프 지금 뭐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까지 이 부분을 다듬는 게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아바렌토스의 어떤 변화, 그리고 트랜지션이 계속 그 지속될 수 있는지, 그 트랜지션 속에서 그 원패스 첫 번째 패스가 어떻게 빨리 나올 건지, 그리고 2대2 공격에서 그 효율성, 즉 핸드오프나 아니면 백스크린 이용한 수비수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공격 작업을 하는데 그분이 원활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2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순위 현재 4위고요. 자, 이 팀은 화제 중심에 섰죠. 3차 연장 경기를 가스공사와 토요일에 하면서 굉장히 화제 중심에 섰는데, 근데 이 경기가 사실 뭐 저희가 가스공사 얘기할 때도 좀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판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뭐랄까 명승부 같은데 조잡한 경기 같기도 하고 판정이 좀 이상하고 전광판 꺼지고 막 난리 난리 났어요. 났던 경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들 오게티라고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게 오게티였던 경기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뭐 이제 기사도 좀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 김선영 선수가 이제 3점을 던지는데 이대현 선수가 파울을 하는 장면. 근데 김선영 선수가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몸을 기울이면서 던지고, 이대현은 그 동작을 보면은 김선영의 슛을 방해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달려갔는데 김선영과 충돌하면서 3점 파울이 불린 부분. 이거 오펜스 아니냐? 혹은 그냥 수비제 파울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는 네. 오펜스 파울에 가깝다고 봐요. 오펜스 파울에. 진짜. 네. 왜냐하면 공격자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피하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대현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침범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건 공격자가 수비자의 실리턴을 침범을 했고,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슛을 쏘고 난 다음에 발을 벌렸을 때 어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수비자 실린더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격자가 발을 벌렸을 때 걸리면 공격자 파울을 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3점 던질 때 발을 앞으로 내밀면 공격자 파울 걸리거든요. 발을 앞으로 슛하고 발을 앞으로 내밀어 수비자 아니면 옆으로 벌릴 때 벌린다든지. 네. 예, 그러면 이제 3점 슛 던진 선수 공격자 파울 불리는데, 물론 이제 김서현 선수가 원래 좀 그런 동작이 3점 던질 때 좀 이제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면서 던지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 장면 봤을 때 너무 많이 노골적이었죠. 들어왔고 네. 사실은 이거는 수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그런 거라서, 저는 이게 뭐 현장에서는 이거 어느 쪽이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저도 이거 약간 오펜스 파울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근데 3점 자유투를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장을 갔죠. 예, 그렇죠. 연장을 가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2차 연장 마지막에도 거의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원희 선수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파울을 했어요. 여기서 유동 감독이 이제 들어 누웠죠. 예. 물론 폭발한 것도 이해를 하고 1승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이전에 억울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었고, 그렇지만 요 파울은 제가 볼 땐 정심. 예, 요거는 정심이었다. 불릴 게 불렸다. 네. 예, 그렇죠. 파울 맞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3차 연장 초반에 뭐 가스공사 반칙성 플레이 그래 넘어가는 이제 보상 판정도 좀 있었었고, 굉장히 뭐랄까 판정이 굉장히 오락가락했어요. 요즘에 심판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신의 어떤 그 판정을.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하게 약간 한마디만 하면은 네. 지금 KBL이 라운드별로 심판상 주고 네. 있거든요.
전 이거 약간 팬들 우롱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심판장 지금 예.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아니 심판들 이제 약간 격려하고 열심히 해라 이 의미는 알아요. 그 자체적으로 조직에서 약간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KBL의 판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구단들이나 이제 선수들 뭐 지도자들은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파워성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KBL의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러니까 플레이의 어떤 그 지속성을 위해서 파워성 플레이라도 경기에 지장을 주는 게 득점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에서는 파울을 불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골밑에 들어가서 뭐 팔 잡고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안 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이 불어야 될 거를 안 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투머치예요. 그 너무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너무 불어도 안 되지만 너무 안 부으니까 이게 어떤 중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판분들이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불고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돼 있나? 그러면서 뭔가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건가? 오케이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이런 거는 잘 풀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사이드 뭐 애매한 판정이 있으면 다 비디오 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휘스를 불고 뭐 비디오 판독을 하든가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회피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KBL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판정이 뭐 어제도 뭐 이제 NBA 쪽 난리가 났었죠. 르브론 제임스 그것 때문에. 그리고 2분 리포트 이 부분에 이제 놀라 이거 실효성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판정은 어느 리그든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선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정을 오시면 늘 나올 수 있고요. 제가 할 수 없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워낙 또 판정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들의 과도한 그 항의도 있고 선수들의 페이크도 있고 심판의 정신도 있는데 그걸 오심이라고 하는 이제 팬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과도한 그 비판 이런 부분이 그쵸. 섞여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좀 해보자고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최근에 저는 안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간헐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틈을 타서 심판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를 많이 누리시는 거 아닌가. 지금 좀 심각해요, 실제로. 맞아요. 예, 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한두 경기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맥을 좀 잘못 잡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SK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논란의 경기도 있었고 혈투를 치르고 지금 이제 다음날 이제 현대모비스 뭐 좀 이제 나름 분전을 했습니다. 3차 연장 치르고 온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분전했지만 졌고 그래도 SK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흐름이 그렇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볼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이 김세형 3점슛 논란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분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그러면 SK 쪽으로 뭐 붙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진짜. 내가 볼 때는 김선영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좋지 않은 플레이긴 했지만 거기서 충돌을 했어요. 그럼 오페스 파울 불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뭐 SK 또 그러네, 또 여기 또 그러네. 이건 좀 지겹지 않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특정 팀이 뭐 수혜를 보내 이러면 이게 항상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가스공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1승 3패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지 않고 이제 9위로 내려왔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가스공사는 SK전도 그렇지만 KGC전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에 그 멀로에게 한 파울 이것도 말이 많고 어쨌든 지금 연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 패배를 2연속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전은 억울할 만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이길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졌고 지금 그 가스공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시즌 이제 중반에 좀 팀 좀 기대가 좀 안 된다, 후반기 또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이대성도 좀 나름 분전을 하고 있고 접전을 가다 결국엔 져버리니까 이건 그냥 이 팀이 좀 한계가 확실히 왔다. 예, 그리고 그 특유의 단조로움은 여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를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분명히 힘은 있는데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13승 22패 순위가 9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유동 감독의 어떤 지도력 또는 그리고 안쪽에서의 어떤 그 팀 케미 뭐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빨리 좀 돌아보자면 이 팀의 시즌을 저는 뭔가 플랜을 설정한 게 다 제대로 된 게 없고 지금 선수들끼리 합도 아직도 뭔가 조합이 완성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시즌 전에 뭐 이제 가스공사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급조된 팀이긴 하잖아요. 뭐 이제 정효군도 이제 돌아왔고 이대성도 이제 합류를 했고 외국 선수도 이제 왔고 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아직도 조합으로 계속 주전 조합도 바뀌고 백코트 콤비도 바뀌고 원가드 했다가 투가드 했다가 할로웨이 2옵션을 했다가 1옵션 갔다가 정혁은 3번 또 고민을 하다가 빅라인업 쓰다가 또 갑자기 포기했다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 팀이 지금 팀 컬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추구하는 바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DB 초반 제가 DB 초반 경기로 보면 이거 동네 농구 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스공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픽업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연습 경기 하는 느낌이에요. 이 팀은 여러 가지 써보고 뭐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말고 그러다 어쩌다 이기고 전력은 괜찮으니까. 근데 그 SK와의 경기에서 벨랑겔이 좀 터졌었죠. 그 상당히 위력적이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벨랑겔이 1번 그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이대성이 이제 보조하는 2번 역할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쓴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연습 때 다 완성을 시켜놓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시켜놓고 여기에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백업을 누구 쓸 건지 이거를 다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동 감독이 진짜 감독으로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감독인데 과연 이거 몰랐을까? 아니면 왜 못했을까? 그렇죠.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 기용과 조합 면에서 그러니까 시즌 중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시즌 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 이제 전현우의 어떤 기용도 지금 하나도 안 되다가 또 한창 좋을 때 되다가 또 안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박지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전 시간 많이 얻었다가 또 안 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들쑥날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 스태프가 논의를 할 때 어떤 이 결정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는 생각.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모르겠어요. 가스공사에 약간 아이덴티티가 없는 느낌? 이 팀이? 예. 지금 여기가 구조를 보면 총 감독이 신선호 감독, 신선호 감독이 총 감독이죠. 유동 감독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거의 뭐 사제지간. 근데 단장이 또 슬쩍 왔어요. 이민영. 그렇죠. 고려대 전 감독이셨던.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성적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몇 소문들이 또 돌아요. 그렇죠. 예. 그럼 코칭 스태프를 제대로 썼냐? 뭐 거기에 이제 그 코칭 스태프 2명이 있죠. 강혁 코치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하려고 지금 뭔가 이제 물밑 작업 소문들이 돌아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가스공사는 이전 지금 사장이 그 민주당 쪽이셨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와서 이제 채연이 근데 노조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뭐랄까 가스공사가 조직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날려 있다 날림이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은 대구시와의 어떤 연고지 정착 문제로 선수들이 조금 약간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좀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 이제 어떤 수뇌부 쪽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경기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엄청 많이 돌아요.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선수들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만 봤을 때 당연히 선수 얘기 뭐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활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위쪽에서 문제가 있고 거기서 들리는 얘기가 있고 내 농구에 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온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워낙 많이 뭐 팩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조금 약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라커룸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맞아요. 얘기가 들고 이게 내부 외환이죠. 막 다 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죠. 안 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고 글쎄요, 이 팀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고위수 내부부터 선수단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농구 이 멤버가 괜찮은데 그렇죠. 좋은 멤버예요. 나쁘지 않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 농구를. 그리고 지금 근본이 없잖아요. 지금 이 팀의 팀 컬러가 뭡니까? 없어요. 지금 이번 시즌에 네. 예를 들어서 삼성 의석 감독 체제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다가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솔직히 가스공사는 뭔가 수학이나 그러니까 실패라도 좀 뭔가 제대로 그렇죠. 해보고 실패를 그렇죠. 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도저도 이도저도 그래서 아니야. 수학이 없어요. 네. 예. 평가가 안 돼. 예, 기본적으로. 평가, 예. 예, 그냥 이도저도 아닌 시즌이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 팀이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게 문제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서 외부 변수들이 막 이렇게 돌출을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딱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농구 방송을 할 때 이동환 기자가 저와 갈등이 막 굉장히 높다. 이런 방송이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그쵸, 안 원서영 되죠. 기자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 예. 저는 이 팀은 좀 그렇죠. 뭐랄까, 분명히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농구의 문제인가를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